네, 저는 서울 서현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류창동이라고 하고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빛의 밝기 정도를 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2019년 초에 임용 합격을 해서 그해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올해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디 숨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각장애인 중에서 첫 번째 역사교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곧 앞서간 선배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임용 필독 도서를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는 대체 도서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대체 도서 형태로 제작된 역사 임용 시험 필독서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떤 도서를 봐야 되는지 쭉 리스트를 뽑고 제작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나 점자도서관이나 정말 열심히 전화를 돌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알아봤는데 거의 없는 거예요. 2016년 한 7, 8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필요한 필독 도서들이 거의 다 완비된 게 2017년 임용시험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1년 반 동안 제가 책을 알아보고 또 책 제작을 맡기고 기다리고 사실상 3번 중에서 제가 합격했던 시험만 그래도 교재가 좀 있는 상태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 아이들을 처음 만나는 시간에 이제 1년에 한 번이 되겠죠. 3월 달에 첫 시간에 제가 먼저 어디선가 아이들을 마주쳤을 때 얼굴을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너희가 먼저 목소리로 나한테 인사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또 초창기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익숙하지 않을 때는 안녕하세요 라고만 하고 가면 누가 또 인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첫 시간마다 부탁하는 것이 저를 만나면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인사를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0명이 들었다면 100명이 다 그렇게 해주진 않죠. 나빠서라기보단 부끄러워서 그럴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학교 안팎에서 마주쳤을 때 안녕하세요,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줄 때 그때가 제일 아이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있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일상적이지만 굉장히 아이들 입장에서는 큰 용기를 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사가 된 이후로 제일 뿌듯한 순간들입니다. 재작년이랑 작년에는 그 점자 동아리를 했었어요.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일반 학교 학생들이 시각장애인을 접하기도 사실 힘들고 점자를 접하기는 더 어렵잖아요. 내가 이 학교에서 역사 선생님이 역사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지만 아이들에게 점자를 가르쳐보고 점자를 가르치는 중간중간에 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자를 매개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좀 공감도를 높여보자 이런 취지로 했었는데 재작년에는 되게 성공적이었고요.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동아리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점자는 온라인으로 지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걸 직접 찍어보고 자기가 자신이 찍은 걸 읽어보고 이렇게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점자 동아리를 할 때 아이들에게 좀 미안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스피치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지난 3월부터 출발했습니다. 제가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 말에 좀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말하는 게 전달력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아이들과 함께 스피치 동아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재밌게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요. 작년 1년 동안 대면 수업을 했을 때보다 비대면 수업을 했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자료를 준비해서 교실에 들어가서 그걸 풀어놓고 아이들하고 소통하면 됐는데 비대면 수업을 할 때는 비대면 플랫폼에 일단 적응을 해야 하는 그 시간적 비용이 더 들었고요. 보통 시각장애를 갖지 않은 선생님들조차도 새로운 플랫폼에 적응하느라 굉장히 당황하고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을 텐데 접근성이 좋지 않은 플랫폼들이 많았어요. 적응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플랫폼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또 눈을 빌려서 수업을 녹화하고 수업을 올리고 수업을 진행하고 하는 부분이 많았어서 그 접근성 문제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설계 단계 때부터 그러니까 장애인 사용자를 소외시키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어 놓고 어떤가요? 하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설계할 때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로 나눠지거든요, 학교 업무는.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업무의 대부분은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게 많거든요. 사실 제가 접근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그 일을 할 때만큼 저는 장애인이 아닌 거거든요. 네, 제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접근성을 갖추지 못한 플랫폼이나 프로그램 때문에 저는 능력이 있지만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여느 선생님 시간대처럼 처음에는 뭔가 제 수업 시간에 약간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 앞에서 뭔가 조심스럽게 대하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처음에는 약간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말을 약간 조심스럽게 한다든지. 근데 정말 빨리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장난쳐서 이제 수업에 방해가 되면 그게 아쉽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얘가 앞에 있는 저를 장애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으로 보는구나. 장애인보다는 선생님의 초점을 맞추는구나. 자연스럽게 그냥 물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그 점이 되게 뿌듯한 지점인 것 같아요. 통합교육은 무조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시각장애인들은 100% 통합교육 하에서 교육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데 전제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려면 일반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하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 꼭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점자, 이제 저처럼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흰집 항의를 사용해서 혼자 길을 걷는 방법, 시각장애인으로서 필요한 컴퓨터의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 일상을 살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들, 그런 부분을 배울 때만 시각장애인들끼리 모여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보장이 돼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전제고요. 그다음에 일반 학교에서 시각장애인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각자의 시각장애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이 지원이 바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주체들이 힘을 합쳐야겠죠. 그런 것들이 근데 딱딱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시각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기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기교육 한참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초중고등학교 때 시각장애인들끼리 있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수많은 비장애인 또래 친구들 틈에 섞여 들어본 경험이 너무 낯설고 어색하고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되게 살피게 되고, 비장애인들 틈에 나 혼자 시각장애인인 경우를 그때 처음 새내기 대학생 때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그것이 큰 부작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교육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초중 고등학교 시기에 또래 친구들과 부대끼면서 배워야 할 그런 사회성을 익힐 기회를 좀 결여시키는, 박탈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분리교육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지금 서현중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다른 중학교에 있는 시각장애인 선생님 혹은 장애를 가진 선생님이 없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센스 있는 사람으로 클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그 장애인과 함께 초중고등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없으면 그 비장애 학생들도 이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서로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교육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서 가장 느낀 게, 제가 아이들에게 시각장애인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저는 딱 그 얘기만 합니다. 선생님은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목소리로 이름을 얘기하면서 인사를 해달라.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거나 질문할 때 손은 들고만 있으면 안 보이니까 나를 불러달라. 이 정도면 그냥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저하고 일상에서 부딪히면서 아이들이 그냥 제가 흰지팡이를 들고 가는 걸 보고 저걸로 길을 찾으시는구나. 공감이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스며드는 그런 공감, 자연스러운 공감이 훨씬 거부감 없고, 그리고 인식에서는 머릿속을 뜯어고치는 거잖아요. 공감은 그냥 마음이거든요. 근데 나랑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냥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나하고 똑같이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나하고 똑같이 늦잠 자고 싶고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지식을 아무리 많이 주입해봤자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효과가 없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제가
장애 공감 관련 뭐 강의가 됐든 토크 콘서트가 됐든 사람들 앞에서 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궁금하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강의를 듣지 말고 그냥 시각장애인이랑 밥 한 끼 술 한잔 해봐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육을 들으면 이게 머리로 들어오니까 피로감도 있고 머리로 들어왔어도 이게 마음속으로 딱 들어와서 뭔가 느끼지 않으면 증발되거든요. 차라리 뭐 지식적인 걸 몰라도 같이 밥 먹으면서 자연스러운 일상을 같이 나눈다든지 뭐 술 한잔 하면서 뭐 수다를 떤다든지 나의 일상과 저 사람의 일상이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같이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별이라고 하는 뭐 약간 거창하기도 하고 어려운 느낌을 주는 단어잖아요. 근데 차별의 이면에는 잘 몰라서 접해본 적이 없어서 나오는 실수로 인한 것이 제일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딜 가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랑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계속 부대끼는 사회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차별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일반 중학교에 있는 것,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 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장애 공감 교육을 하러 가는데, 제가 강의 준비할 때마다 했던 걸 안 쓰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걸로 이제 강의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내일은 이제 저의 그 일상과 제가 쓰는 물건들과 또 제가 나왔던 영상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쭉 이야기를 푼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로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보통 장애인이라고 하면 자주 만나보지 못했고 자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낯선 사람, 나와는 다른 세계, 다른 생각, 다른 일상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장애로 인해서 방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은 방향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메시지로 전달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생각나네요. 방법은 다르지만 방향은 똑같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쓰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저는 시각장애인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각적인 정보로 처리하는 일들을 저는 청각이나 촉각적인 정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좀 다르지만 결국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걸 하고 놀고 똑같은 걸 좋아하고 방향은 똑같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